요즘 초등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 초등학생에 대한 유괴 미수가 잇따른 가운데 이번에는 초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품화는 인기이면서 정작 아이들은 그 안에서 마음 놓고 소리치며 놀지를 못한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주의 사건 첫 번째 사건은 먼저 좀 안타까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얘기입니다. 그 어제 있었던 연결식에서 앞서서 그 이 경사의 동료분들이 이 사고 직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인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명태치 수상이 저희에게 항구 명령을 지시한 것은 그가 고 이재석 경사가 발견되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시기였습니다. 재석이가 저렇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재석이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서장 지시사항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 내부적으로 팀장과 팀원들 간의 불만화 그리고 사건 전반에 대해서 밝히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그 이 경사의 유족도 영웅인 이 경사에게 흠집이 날 수 있다라면서 언론 접촉을 자제해달라는 요구를 인천해양경찰서장에게 받았다고라는 얘기가 전해졌는데 지금 인천해경서장이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 은폐는 없었다. 또 진상조사에 협력하겠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인데 일단 경찰 출신이기도 하다 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고 이 경사의 동료분들이 지금 이 회견을 통해서 좀 주장하는 핵심 내용, 재석이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의 얘기를 들었다는 건가요? 지난 11일 오전 2시 7분경 드론 순찰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홀로 고립돼 있다면서 이 영흥 파출소에 신고를 해옵니다. 당시에 당직 6명 중에 팀장 포함 이경사 1명, 즉 출동할 수 있는 인원으로는 이경사 1명만 근무 중이었는데 이에 따라서 이경사가 혼자 현장에 출동하고 이어서 2시 43분경에 인력 지원을 요청합니다. 즉 자신 혼자 힘만으로는 안전하게 이 사람을 구조해내기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시 56분에는 영상상으로 수위가 허리까지 차오르고 결국 이경사가 이 갯벌에 고립되어 있던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순찰 장갑을 신겨준 뒤에 구조해냈고 이후 자신은 홀로 바다를 헤엄쳐서 빠져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경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6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기에 이릅니다. 영흥파출소는 이 사고 당일에 이경사가 현장에 출동한 지 80여 분 만인 3시 30분에야 상급기관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동료들에 따르면 당시 상황으로 인해 팀장이 자신들을 깨운 사실이 없다. 3시에 휴게 시간을 마치고 복귀해봤더니 오히려 드론 순찰업체가 경찰관이 위험해 보인다고 재차 연락을 해왔고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팀장이 그제야 이경사가 안전 우려자를 데리러 갔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팀 내부적으로 팀장과 팀원들 간의 불화, 사건 전말에 대해서는 밝히지 말아라라는 게 지시였다. 지금 혼자 출동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경사가 왜 혼자 출동했느냐.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경 훈련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르면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 관사가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2인 1조로 움직여야 적절한 안전 조치를 도모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한 명이 직접 구조 조치에 나설 때는 다른 한 명이 추가 구조 요청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 명이 스스로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없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혼자서 출동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이경사가 혼자 출동했는데 특히나 이 당시에는 대조기라고 해서 밀물이 상당히 많이 차오르는 시기였습니다. 왜 이경사 혼자만 이 사건 현장에 출동시켰는지부터 상당한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인 1조 출동 원칙
또 원칙이지만은 이경사의 이 소속 파출소가 또 다른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어요? 2인 1조 출동 규칙을 어기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네. 과도한 휴게 시간 부여가 있었습니다. 아, 네네. 해경 훈령에 따르면 3교대 근무와 관련해서 6명이 당직 근무였으니까 2인 1조로 3교대 근무입니다. 3교대 근무와 관련해서는 근무 8시간당 휴게 1시간을 줄 수 있고 야간에는 3시간 이내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물론 이 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당직 근무 때는 휴게 시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동료들 설명에 따르면 이 동료 4명은 오후 9시부터 오전 3시까지 6시간 휴게 시간을 부여받았고 네. 이경사도 오후 8시부터 오전 2시까지 역시 6시간 휴게 시간을 부여받았답니다. 그렇다면 5시간 정도는 당직 팀장을 제외한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전혀 없는 상태가 유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에서 2시 7분에 신고가 들어왔고 당시 휴게 시간을 마친 인원으로는 이경사 혼자밖에 없었으니 결국 이경사 혼자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동료들의 진술입니다. 네. 근무자 지휘 감독 소홀과 관련해서는 사실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고 징계 책임에 그친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 경우에도 감봉, 정직에 그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해임 처분에 이른 경우도 발견되긴 합니다만 이 사건은 달리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근무 시간, 장시간 공백을 초래했고 무엇보다 현장 출동의 2인 1조 원칙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팀 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과 관련해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 이때는 배제 징계인 파면 또는 해임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왜 두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혼자 나갔는가? 그리고 왜 당직자들에게 같은 시간대에 쉬도록 해서 이런 근무에 좀 차질이 빚어졌는가? 그 외에 또 밝힐 부분은 없는 것인가? 촘촘히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외부 진상조사단에서 관련 의혹을 말끔하게 밝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많이 시달린다고 합니다. 어제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초등학교 4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메일이 접수됐다고 하고 오늘도 수원에 있는 초등학교를 폭파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동대문구 발신인이 본인이 일본 변호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어요. 지금 협박 메일에 등장한 이름이 가라사와 다카히로. 이 사람 명의로 폭발물 설치를 했다는 메일이 발송된 사건.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처음이 아닙니다. 네. 일단 어제 서울 동대문구 초등학교 4곳에 이 가라사와 다카히로 명의의 메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접수됐습니다. 네. 신고를 받은 경찰 일단 교직원과 학생들 모두를 대피시켰지만 결국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사와 다카히로 명의의 메일이나 팩스가 접수된 사건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꾸준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공서에 메일이나 팩스를 보내와서 최근 1년 동안에는 무려 51건의 관련 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일본 인터넷상 우익 집단이 그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네. 이유는 과거 일본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빈발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2명이 유사한 사건으로 검거된 바 있는데 검거된 이후에 결국 범행 장소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긴 것 아닌가라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름을 밝혔다 보니까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가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가라사와 변호사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이 변호사는 지난 2012년 3월에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 개인정보가 공개돼 괴롭힘을 받던 고등학생 사건을 맡게 되는데 이 학생을 대신해서 이용자들에게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가 사이버 테러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일단 가라사와 변호사 살해 예고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더니 급기야는 이 소속된 사무실 게시판에 사망 통지서가 도착하는가 하면 사무실 전광판을 훔치는 일도 벌어집니다. 나아가서는 가라사와 변호사 명의로 시청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일본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자신을 항심교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심교예요. 이 가라사와 변호사는 항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 항심 법률사무소와 옴진리교의 합성명인 항심교라는 명칭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종교 집단은 아니고 이 가라사와 변호사를 조롱하기 위한 일종의 가상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는 2023년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는데 전국의 학교, 지자체, 기업에 팩스를 보내 폭탄 테러를 자행한 인물들 검거된 이후에 스스로 이번에도 항심교라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 사건에서도 배후가 아닌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23년부터 이런 일이 있었고 협박이나 뭐 메일로 팩스로 뭐 50건 넘게 있었고 추적이 쉽지 않은 건지
이 사람의 그럼 구체 죄명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경찰력을 동원할 때 그나마 손쉽게 검거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일본에 소재하는 피의자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메일을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가상 사설망을 사용하다 보니 IP 추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위치를 추적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팩스를 보낸 부분과 관련해서도 유선 전화망을 사용하지만 발신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보니 특히나 PC,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팩스를 발송한 경우에는 용의자를 찾기가 더 쉽지가 않습니다. 검거만 된다면 예. 공중협박죄, 적어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일선 학교 관공서의 업무를 방해했으니 업무방해죄, 나아가 대규모 인력을 출동시켰으니 경찰을 상대로 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어서 1회 범행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데 관건은 검거입니다. 아직까지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경찰청에서 일본 경찰과 공조하기 위해서 수사팀 파견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뭐 이런 폭발물 설치했다는 협박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있었다고 하고. 근데 참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손실이 큰 게 이게 허위인 경우가 허다하고 뭐 그렇다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이 허위 협박으로 인해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를 좀 막기 위해서 공중협박죄라는 게 신설이 오래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낮다. 왜 낮은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가 싶습니다. 일단 지난 10일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간부, 실무진들을 대거 투입한 전담 출장팀이 일본에 파견돼 공조 수사를 요청해 두었습니다. 네. 사실 외국에서는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은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 도피했을 때 그 나라로부터 인도받는 조약의 형태이지 송환하기 위해서. 네. 어떤 나라가 자국 국민을 외국에 형사처벌하라고 인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사 공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요청에도 충분히 대응할 만한 역량과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3월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습니다만 그동안 검찰은 기소는 일부에 그치고 불기소 나아가서 기소중지 처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직 신설된 조항이다 보니 양형 기준이 성립돼 있지 않고 이에 따라서 통상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서 적절한 손해배상을 담보해야 이와 같은 일이 차단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가 허위 협박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형사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이행 강화하라는 지침을 권고 의결했고 이에 따라서 경찰이 실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여타 유사 범죄에 관련해 피의자들에게 충분한 위하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 우리나라 초등학교에다가 이런 협박을 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엔 영상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선생님인지 강사분인지 남성이 선창을 합니다. 근데 내용이 학생들, 초등학생들인데 노는데 죄송하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뛰노는데 죄송하다. 왜요? 누구한테? 지난 5월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운동회를 열면서 모든 학생들이 운동장 중앙에 모여서 사회자의 인솔에 따라서 주변 주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입니다. 네네. 운동회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하고 이 소음에 대해서 여러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잦다 보니 잠깐만 놀게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줄여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초등학교에서 운동회에서 좀 이렇게 뭐 천군백군 나눈지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소리가 커질 수 있는 건데 죄송하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인기 좋잖아요. 초품화 해서 서로 이렇게 가려고 거래도 많이 되는데 선호도 높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이들은 눈치를 보면서 운동회를 한다. 실제로 운동회가 좀 시끄럽다. 이런 뭐 민원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나 봐요.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초등학교 운동회 관련 소음 민원이 2018년 77건에서 지난해 214건으로 약 2.7배 증가했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중독성 매체와 물질에 빠질 수 있다 보니 운동회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물론 주된 민원 대상은 음향 장비 소리가 지나치게 크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사전 운동의 사실을 알리고 특정 소음 발생 시간을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시도교육청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도 활발하지만 직접 학교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학교는 운동의 개최, 방식, 시간을 두고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개최해야 할 일도 체육관 운동회로 가름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조용히 해야 되는 운동이라는 소리도 못 내고 뭐 응원도 할 수 없고 뭐 앰프 같은 거 음향 장비 쓰면 더 민원이 들어올 테고요. 지금 만약에 그러면 학교하고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만약에 법정 다툼이 벌어진다면은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궁금하네요. 참고할 만한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만 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요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일단 운동의 소음은 이른바 공장 소음과 같은 생활 소음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소음이라고 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인데 사회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 소음으로 분류됩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이 운동회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 발생하는 소음일 뿐만 아니라 1년에 1회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소음으로 분류되고 교육을 받을 권리와 생활권이 충돌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화를 이루는 것을 근본 원칙으로 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만약 지역 주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손해배상 사건에서 흔히 인용되는 수인 한도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역 주민이 수인 한도론 안에 있다는 이유로 이 손해배상을 기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네. 물론 그 과정에서 교육활동의 필수성이나 소음의 지속성과 감독 가능성, 나아가 학교 측의 소음 저감 노력을 두루 살펴보겠습니다만 손해배상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이고 극단적으로 지역 주민이 운동의 개최 금지를 전면적으로 청구한다면 물론 과도한 학성기 사용을 제한한다거나 행사 조정을 시도할지언정 그 청구를 전면적으로 인용하기보다는 조정 형태로 가름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고집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아이들 좀 놀게 좀 많이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들지만 또 현실적인 고민도 있나 봅니다. 이주의 사건 마지막 사건입니다. 한 여성이요. 남자친구에게 돈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해요. 왜? 은행 직원이랑 경찰이 막 뜯어말렸다고 하는데 내 남자친구에게 돈을 보내겠다는데 왜 경찰과 은행 직원이 뜯어말렸을까 싶습니다. 지난 8일 오전 9시 서울 금천구의 한 은행에서 70대 여성이 약 2,700만 원을 해외 송금하려고 시도합니다. 즉각 은행은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약 3시간에 걸쳐서 이 여성을 설득해 결국 송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SNS를 통해서 최근 퇴역을 앞둔 미국 군인이라며 자신에게 접근한 인물과 여러 차례 의사 연락을 주고받았고 당신과 결혼하려 한국에 들어가겠다. 귀국 비용과 택배 비용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에 2,700만 원을 송금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이 여성은 내 남자친구에게 내 돈을 보내려는데 왜 뜯어말리는가 상당히 강력하게 항변했지만 경찰의 지속적인 설득에 결국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70대 여성분이 퇴역 미군 남자친구를 두고 있었던 상황인데 근데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남자친구였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보니까 연애를 좀 빙자해서 SNS에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이런 사기가 주로 젊은 연령대에서 일어난 줄 알았는데 피해자 연령대가 높네요. 70대 여성분.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의 피해자 연령대가 고령층으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현재 고령화와 일행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고령층들이 쉽게 피해자로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이 고령층이 더군다나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로 노후 자금을 온전히 다 날리는가 하면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인간관계 단절에 대한 상실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수치심과 자책감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말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적 안전망, 즉 가족과 지역사회의 뒷받침도 필요해 보입니다. 로맨스 스캠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가 지난해 1,200건이 넘고 액수가 675억 원 규모인데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1,300건이 넘어서 피해액이 8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참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속는가 싶기도 한데 SNS 하면서 좀 경계해야 될 부분 한 가지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자신에게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와서
호의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어느 네. 순간 돈을 요구한다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재론의 여지 없이 100% 사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절대로 돈을 보내지 않아야 하고 특히 로맨스 스캠은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이 규정하는 전기 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유형이 달라서 돈을 한 번 보내면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보내는 순간 모든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옮아가기 마련인 만큼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와 돈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16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